주식하는 체스의 주린이 학교. 자,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자, 8번까지 문제 풀이하고 잠깐 쉬었다 왔는데 9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죠. 자, 다음은 호가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호가창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체결 강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매수 잔량, 매도 잔량, 이걸 보는 법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거, 이것들은 지금 이 가격 오면 팔게요 라고 하는 물량이죠. 이쪽은 이 가격 오면 살게요 라고 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 잔량, 팔 사람들, 얼마에 팔지 걸어놓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매수 잔량, 얼마에 살지 매수를 넣어놓은 사람입니다. 보통은 주식은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진다라고 하죠. 자, 그렇게 따지면은 호가에서 매도 잔량이 많고 매수 잔량이 적으면 주가는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해 드린 게 호가창 교육이었습니다. 매도 잔량이 많다라고 해서 주가는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매수 잔량, 이거는 지금 현재가가 2,500원, 2,490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면 나는 2,465원에 살 거야 라고 아래에다가 매수 주문을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살려고 하는 매수 주체는 이 종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떨어질 거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살게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매수 잔량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힘있게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되려 위에 매도 잔량 많다라는 건 지금 파는 사람이 급할 게 없다는 거야. 지금 팔려고 맘먹었으면 보통 다 시장가로 던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에다 걸어놨다라는 건 나는 2,530원 오기 전까지는 안 팔아 라는 거죠. 매도 심리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호가창을 볼 때 매도 잔량이 많은 호가창이 보통 상승 호가창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파란색은 매도 잔량을 의미하며 매도 잔량 은 팔고자 하는 물량인 만큼 매도 잔량이 높은 호가창은 좋지 않다. 아닙니다. 매도 잔량이 높은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더 앞부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 나는 지금 급하게 팔 생각이 없어. 나는 위에다 걸어놓고 가져갈람 말고 말람 말어. 약간 요런 거잖아요. 배짱.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 매도 잔량이 많다라는 건. 따라서 매도 잔량이 많은 호가창이 좋은 호가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아니고요. 자,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높다라는 건 높은 가격에 매도할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매수 잔량이 두텁다라는 의미는 매수 대기자가 많다라는 의미인 만큼 매수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매수 대기자가 많다라는 거죠. 매수 대기자인데 문제는 이 종목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매수 대기자가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이 당장 올라갈 것 같아 봐요. 여러분들 아래다 걸어 놓겠어요? 아니면 바로 잡겠어요? 바로 잡죠. 그런 게 아니라 아래 떨어졌을 때 살게요. 떨어지면 한번 사볼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인 만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도 잔량, 매수 잔량이 비슷하다라는 건 보합 호가창이겠죠. 그래서 뭐 그게 안정적으로 좋은 호가창이다라고 볼 순 없겠죠. 그냥 보합인 거니까. 자, 다음 문제. 박스권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내용은, 자, 지금 시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죠. 박스권이라는 거는 횡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에 코스피는 굉장히 기나긴 우하향 시장을 끝내고 이제 횡보장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박스권이 잡히려면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을 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스피 박스권 하단은 제가 한 2360선 부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 지수만 봐도 맨날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확실하게 박스권 하단이 잡히면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확인하러 갈 거고요. 박스권 상단까지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는 횡보장이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박스권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는 박스권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박스권 상단까지 종목이 올라왔다라는 의미는
추세가 좋다는 의미인 만큼 추가적인 호재가 없어도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박스권 상단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한다. 아니죠. 박스권이라는 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선 엄청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때는 그만큼 엄청 강한 악재가 등장을 해야 하단을 이탈하는 겁니다. 따라서 박스권 상단에 왔을 때는 그때 뭐 큰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를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박스권 상단을 오면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수량을 줄여야 되는 게 박스권 상단에서의 대응 방법입니다. 따라서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박스권 상단에 왔다라는 건 분할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되는 거예요.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 아래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선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박스권 하단, 박스권 매매의 기본은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팔고 다시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를 반복하는 게 박스권 매매의 기본 공식입니다. 따라서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 손절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각오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되 손절가를 잡는 겁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단에서 매수한다. 자,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박스권은 횡보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횡보장은 매매를 최대한 줄이고 시장을 관망하는 게 최선의 대응이다. 아니에요. 박스권이 잡혔다라는 거는 횡보장이다. 고점과 저점을 일정 수준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알았으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를 반복해야죠. 만약에 박스권 장세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계좌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마법같이 그래요. 지수는 예를 들어 뭐 2200, 23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종목은 자꾸 야금야금 빠져요. 횡보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박스권 횡보장에서는 매매를 최대한 줄이는 거는 사실 이거는 우하향 시장에서의 대응법입니다. 박스권 장세에서는 어찌 보면은 종목의 순환이나 테마의 순환, 섹터 순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에서 기회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상향 시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현금이라던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거든요. 박스권 장세에서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박스권 중단에서 매수 시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네, 맞습니다. 박스권 중단에서 접근할 때는 사실 바로 박스권 상단을 갈지 하단 찍었다 갈지 애매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중단에서부터는 그냥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걸 미리 염두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꼭 박스권 하단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하단 부근 혹은 중단부터 분할 매수 접근 나쁘지 않습니다. 박스권 이제 앞으로 시장이 박스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마 내년 내내 코스피는 단기 박스권이 아니죠. 뭐 예전에 박스권을 5년 동안 그었던 적도 있어요. 코스피. 아마 내년에는 박스권 장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생각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저항 구간 및 목표가 설정에 대한 질문. 자, 이평선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저항 구간을 파악하게 됩니다. 뭐 이평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일봉 차트만 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만 딱 봐서 여기가 저항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동평균선인 만큼 여기서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일단 해당 종목이 돌파하기 힘들어하는 자리, 이 종목이 더럽게 못 뚫는 자리를 찾으라는 건데 딱 보면 얘는 뭐 맨날 여기 보라색 선에서 막히죠. 자, 그러면 481선에 매번 막힌다. 얘가 그럼 통곡의 벽이구나. 얘는 여기 더럽게 못 뚫는구나 라는 거를 이평선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보면 보통 이동평균선에 있어서 저항 구간은 뚫으면 겁나 잘 가요. 저항을 뚫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저항을 뚫으면 보통 잘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을 만나러 가야 뚫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저항을 못 뚫으면 다시 밀리는 거고 뚫으면 이렇게 막 힘있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 저항을 우리는 단기 목표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저항 아래에서 종목을 사서 저항이 왔을 때 파는 거예요. 여기서 절반 이상 팔고 뚫으면 남은 거 갖고 절반 먹고 밀리면 다시 이때 여기서 팔았던 거 다시 사고 이게 보통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 매매의 기본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보면 해당 종목이 돌파하기 힘들어하는 자리를 저항 구간이라고 표현하며 저항 구간은 꼭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죠.
해당 종목의 저항 구간은 2230에서 2250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자리가 단기 목표가이다. 여기 계속 못 뚫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이 저항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가 단기 목표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 자, 481선이 강력한 저항인 만큼 근처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 매매 방식에서는 돌파 매매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저항 부근을 왔을 때 여기 뚫으면 진짜 세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몇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 뚫으면 그때부터는 매물대 소화 다 한 거라서 정말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 돌파를 노리는 돌파 매매 방식도 존재해요. 꼭 저항이라 그래서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공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주식에서 절대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하지만 이때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손절가 없이 저항 구간의 돌파 매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특정 가격대를 쉽게 뚫지 못한다는 건 그 가격대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는 3번. 이 자리에서 매수해도 돼요. 이걸 돌파 매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신에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 어때요? 생각보다 같이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 않아요? 난 되게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만점이 없더라고. 자, 다음 중 체스가 말하는 숙제의 개념은 사실 이 숙제라는 개념이 뭐 주식의 용어라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숙제란 당일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손절 구간에 들어간 종목을 부분 손절하는 개념이다. 예, 이거예요. 네, 이게 숙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한 번에 손절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한 번에 꼭 주식을 할 때 한 번에 손절할 필요 있나? 한 번에 손절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 다 팔았는데 올라가면은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뭐 다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아, 꼴보기 싫어서 다 팔았더니 막 다음날 10% 올라가고 막 상한가 가고. 자, 그래서 한 번에 손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접근하는 종목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은 숙제를 하셔도 되는데 숙제라는 건 내가 오늘 10,000원의 수익을 봤어요. 근데 지금 B라는 종목 내가 손실이 10만 원이야.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얘를 100주 가지고 있어요. 100주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10만 원이네. 내가 근데 오늘 수익 10,000원 봤어. 그렇다고 그냥 10,000원 받고 와 좋다라고 하고 끝내지 않고 10,000원만큼 아니다 2만 원 수익 봤다고 치자. 2만 원 수익을 봤어. 그러면 내가 B 종목 10주를 손절하면 얼마죠? 그럼 1만 원 손실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오늘 2만 원 수익 봤으니까 이거 10주 손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1만 원 손실이니까 여기서 1만 원 손실을 봤다 그러면 난 오늘 수익이 1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대신에 내 꼴 보기 싫었던 B 종목 100주 중에 10주가 10주가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반복하면 이 꼴보기 싫은 종목이 사라집니다. 수익금은 남으면서. 그러니까 내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종목을 부분 손절하는 거예요. 한 주라도. 내가 오늘 5,000원 수익 봤어. 근데 지금 저 종목이 한 주당 손실이 3,000원이야. 그럼 저 종목 한 주라도 손절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종목을 100주를 갖고 있든 1000주를 갖고 있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악성 종목이 결국엔 사라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평단 올 때까지 그냥 무한정 홀딩하는 전략을 많이 쓰시는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종목 믿고 간다라고 하면. 근데 보통 못 믿잖아. 맨날 불안해하잖아.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손절을 활용한다. 그래서 1번이고요. 자, 손절은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손절을 안 했을 때 추가 하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자, 어쨌든 그래서 혼자 할 줄 모르면 구간 잡아준 종목만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누군가는 저는 손절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때려 죽여도 손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해요. 저는 기다리면 언젠간 가겠지. 내 돈 잃고는 못 팔아요. 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분들까지도 다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리스크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관심 종목군으로 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보고 와 이거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모르겠으면 사지 마요. 그냥 그거를 본인이 판단할 만큼의 아직 그 지식이 안 쌓였다는 거니까 그런 종목은 매수 안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마지막 문제네요. 체스 리딩에서 분할 매수 개념이 아닌 분할 매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분할 매수란 최대 매수 금액을 설정하여,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각자 최대 얼만큼 살지 이걸 스스로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는 최대 100만 원어치만 살 거야. 나는 최대 200만 원만 살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현재 매수 가능 금액 100만 원 있으니까 사고, 뭐 그러다 돈 100만 원 더 생기니까 추매하고, 그러다 돈 100만 원 더 생기니까 또 추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특정 종목은 막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특정 종목엔 막 50만 원 매수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으로 5% 먹어도 2만 5천 원 수익인데 어떤 종목은 5% 손실이니까 막 250만 원 손실이고 막 그런 종목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간에 차별을 하지 말고 최대 매수 금액을 정해놓고 매수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정해놓고 나는 최대 100만 원을 사겠어 라고 했는데, 이 종목을 보니까 한 2,000원에서부터 한 2,100원까지 움직이는 종목 같아. 그러면 난 이 사이 구간에서 이 100만 원을 쪼개서 사겠어. 뭐 2,000원에서 20만 원, 2,050원에서 뭐 20만 원, 2,070원에서 뭐 20만 원, 뭐 2,100원에서 뭐 30만 원 사겠다. 뭐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40만 원 40만 원 사겠다. 뭐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 매수 금액을 설정하여 매수 범위 안에서 나눠서 매수하는 거를 분할 매수다. 맞는 말이죠. 자, 분할 매수란 종목이 진입 이후 생각보다 낙폭이 커졌을 때 1배수로 추가 매수하는 거다. 애초에 분할 매수는 생각보다 낙폭이 커졌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2,100원인데 얘가 한 1,900원까지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분할 매수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 1,900원까지는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더 빠진 거야. 1,700원으로. 근데 나는 이걸 굳이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은 종목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때 그간 매수한 금액의 1배수를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는 분할 매수의 개념이 아니라 추가 매수의 개념입니다. 추가 매수랑 분할 매수는 엄연히 다르다고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할 매수가 아닌 추가 매수의 개념.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모든 종목을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는 없죠.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에 매수가 좋은 종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절반까지 낙폭을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마이너스 30%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사고 그냥 손절가 5% 이탈하면 그냥 바로 손절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를 염두에 놓고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의 매수가 좋은 종목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분할 매수를 10번 하든 20번 하든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본인이 2,000원부터 2,100원까지 10원당 살지, 50원 단위로 끊어서 살지, 30원 단위로 끊어서 살지, 얼만큼 살지 그건 본인이 설정하는 겁니다. 단 최대 수량 안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정했다면 이 100만 원을 뭐 10만 원씩 10번 쪼개서 사도 되고, 50만 원씩 2번 쪼개서 사도 되고, 20만 원씩 5번 쪼개서 사도 돼요. 이거는 그냥 본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해진 공식 같은 건 없죠. 자, 어때요?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별로 안 어렵지 않나? 너무 쉬운 내용 같은데 왜 만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라? 아마 좀 헷갈렸을 문제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같이 얘기하면서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일단 이번 기말고사는 뭐 요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사실 주식의 뭐 공식이라던가 뭐 주식을 뭐 공부한다고 다 잘하면,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주식 잘하게? 뭐 꼭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라도 해야 그나마 주식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거는 뭐 엄청난 분석을 하냐 이게 아니라 약간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거든요.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매일매일 주식하는 게 너무 불안해요. 그냥 수익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그냥 매일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답답함의 연속인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수익을 잘 내는 게 잘한다? 사실 수익을 계속 잘 내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장도 있고 장이 나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투자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투자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많이 알고 있으면 그래도 좀 덜 흔들려요. 내가 오판을 하더라도 좀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보통 이럴 땐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겠지, 이런 주식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덜 흔들린다라는 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익률을 잘 내는 사람이 당연히 잘 내는 사람이겠지만 그거는 오늘 수익 잘 냈다, 일주일 동안 수익 잘 냈다, 근데 만약에 막판에 상장 폐지 하나 당하고 다 날리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선 최대한 많이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수익 본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마음이라도 편안할 거고 흔들리진 않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배우면서 주식하시면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이번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풀이 영상 보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